제 기억이 아직도 또렷한데 그날은 88 올림픽이 한창인 때였습니다. 7살이었던 저의 엄마가 실종되었던 시기였죠. 그날은 비가 억수처럼 쏟아지는 날이었고 개천에 물이 불어나 도로와 인도를 덮쳐 자동차가 지나다니지도 사람이 오가지도 않았답니다. 시골 마을에서 읍내에 있는 마을 금고까지 출퇴근하신 엄마는 그날 흔적도 없이 사라지셨어요. 아버지는 늦은 시간까지 물에 잠긴 길을 헤매이며 엄마를 찾아다니셨고 저와 할머니는 오매불망 엄마가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까지 엄마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자 아버지가 경찰서에 가서 실종 신고를 했어요. 대대적인 실종 수사를 위해 수십 명의 경찰관이 개천을 중심으로 엄마를 찾기 시작했는데 나흘 동안 엄마의 작은 흔적도 찾지 못했답니다. 7살이었던 저는 엄마가 실종된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해 할머니와 아버지께 "엄마 언제 와요? 몇 밤을 더 자야 집에 오는 거예요?" 하며 엄마를 계속 기다렸고 할머니는 냉정하게 "네 엄마는 이제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니 엄마 좀 그만 자자."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재민아, 오늘은 꼭 엄마를 찾아서 돌아올게. 그동안 할머니 말씀 잘 듣고 있어?" 하고 집을 나가셔서 오랜 시간이 지나면 어깨에 힘이 빠진 채로 홀로 돌아오셨어요. 아버지는 하시고 있던 일을 그만두시고 엄마를 찾는 데에 온 힘을 기울이셨답니다. 실종 전단지를 수천 장 뽑아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나눠주며 닮은 사람을 발견하면 꼭 좀 연락 달라며 애원하는 목소리로 부탁했어요. 게다가 신문사에 엄마 사진을 올려 실종자를 찾는다는 기사를 내기도 했답니다. 그런 시간은 반복되었고 거의 초주검이 되어가는 아버지는 5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엄마만 찾아다니셨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아버지를 보며 이제 그만 정신을 차리고 자식 생각하고 제대로 된 삶을 살라고 수없이 말씀하셨어요. 할머니 말씀처럼 제가 12살이 되도록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엄마를 찾으러 다니시고 술에 찌든 모습밖에 없답니다. 아버지는 뒤늦게 깨달으셨는지 엄마를 찾는 걸 포기하고 저를 위한 삶을 살기로 결심하셨어요. 할머니가 저에게 엄마가 필요하니 재혼을 하라며 독촉하셨는데 아버지는 연신 거절하며 그냥 엄마 없이 크도록 하자고 하셨답니다. 저 역시 아버지 생각과 같았어요. 제 엄마가 아닌 아줌마를 엄마로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도 되지 않았고 상상도 해본 적이 없어 할머니에게 새엄마와 사는 게 싫다고 아버지 편을 들었죠. 그런데도 할머니는 아버지에게 강압적으로 선자리를 주선했고 억지로 자리에 나가 아줌마를 만나게 되었답니다. 그 아줌마는 결혼을 한 적이 없는 분이었는데 아버지를 보고 반하셨는지 허구한 날 저희 집에 놀러 오셨어요. 어린 나이에도 아줌마가 저희 아버지를 무척이나 좋아한다는 걸 느낄 수 있었죠. 그렇게 아버지를 좋아하고 할머니와 소통도 잘 되고 또 저에게도 상냥하게 잘해주는 분이셔서 어느새 저도 마음이 열렸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아줌마가 제 엄마가 되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아버지의 새로운 사랑을 응원했답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저를 위해서인지 당신을 위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아줌마와 결혼을 하게 되었고 저희 집에서 같이 살게 되었어요. 엄마를 잃은 지 6년 만이었죠. 집안에서 누군가 웃음소리를 내며 식사를 차려주고 제가 집에 돌아가면 반갑게 맞아주는 사람이 생기니 무척이나 행복했습니다. 저는 새엄마의 밝고 까랑까랑한 목소리가 너무 좋았고 미소 짓는 얼굴도 매우 좋았답니다. 실종된 엄마께 죄송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새엄마가 더 좋아졌어요. 새 식구가 생겨 할머니도 한층 밝아지셨고 아버지도 집안도 반짝반짝 빛났죠. 그런 행복은 1년 동안 변함없이 유지되었고 날이 갈수록 새엄마에 대한 저의 사랑은 더 짙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생기는 법이죠. 실종된 엄마를 5년 넘게 찾아다니시며 매일같이 술만 드시던 아버지에게 간암이 생겼습니다. 초기에 발견했으면 희망이라도 있을 텐데 아버지가 병원에 찾아갔을 때는 이미 암이 몸 전체에 전이되어 버려서 항암 치료도 의미가 없었습니다. 결국 시한부가 된 아버지는 집에서 남은 생을 보내셨는데
각혈과 구토로 매일 고통스러워하셨어요. 중학생이었던 저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큰 충격이었어요. 제가 대신 아프고 싶다는 마음까지 들 정도로 보는 내내 가슴이 아팠답니다. 시한부 선고를 받은 지 한 달이 지나자 아버지의 낯빛은 거의 잿빛으로 변해 있었고 피골이 상접한 모습으로 말씀을 거의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새엄마는 아버지의 암 선고를 듣고 나서부터 많이 달라지셨어요. 한없이 좋은 분이라 당연히 아버지를 간병해 주실 줄 알았는데 나몰라라 내팽개치고 집 밖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다가 자정이 되어서야 집에 들어오셨어요. 전처럼 엄마 노릇을 해주시지도 않았고 자기만의 시간에 취해 있었죠. 그래서 아버지는 간병인의 도움으로 화장실을 오가고 억지로 죽을 입에 넣고 겨우 넘기셨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며칠 뒤 돌아가셨어요. 제가 학교를 갔다가 돌아오니 이미 병원 영안실로 옮겼다고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상주가 되어 조문객을 받으며 슬픔을 나누었고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를 그리워했습니다. 명복을 빌며 향을 꺼트리지 않고 좋은 곳으로 가셔서 실종된 엄마와 다시 재회하기를 가슴속으로 빌었어요. 한편 새엄마는 그동안 아버지가 가시는 날까지 모른 척하고 지냈는데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는 오열과 통곡을 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왠지 연극하는 것처럼 보였고 가식처럼 보였죠. 여하튼 아버지의 장례는 무사히 치르게 되었고 선산에 장지하는 순간까지 아버지가 외롭지 않게 많은 이웃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다시 집으로 돌아왔는데 새엄마는 여전히 제 엄마로 지내시더라고요. 저는 아버지가 투병 중이실 때 나몰라라 했던 모습을 보고 당장이라도 떠날 줄 알았는데 저희 집에서 저의 엄마로 며느리로 변함없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래도 정이 있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새엄마한테 서운한 내색을 드러내지 않고 계속 엄마와 아들 사이로 지냈어요.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할머니에게 치매가 찾아왔습니다. 할머니는 아버지의 허망한 죽음에 큰 슬픔을 느끼셨는지 충격으로 기억을 자주 잃으셨고 놀랄만한 행동을 하셔서 저희를 깜짝 놀라게 하셨답니다. 어머님, 또 바지에 오줌을 싸신 거예요? 어머님이 이러면 내가 고생이잖아요. 정말 내가 못 살아. 이 나쁜 년! 네가 내 아들을 잡아먹은 거야. 너만 아니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또 그러세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남편 죽은 걸 제 탓으로 돌리세요. 그만하시고 얼른 일어나세요. 속옷 갈아입혀 드릴 테니까 말 좀 들으세요. 고얀 년! 내 아들과 며느리를 죽게 만들고도 순탄한 삶을 계속 살 수 있을 것 같으냐? 하늘이 천벌을 내릴 거야. 할머니는 실종된 엄마도 새엄마의 탓이라며 억지를 부리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나서서 할머니를 말렸고 새엄마에게 이해해달라고 부탁의 말을 전했어요. 그런데 새엄마는 할머니에게 받는 스트레스를 저에게 풀기 시작하셨어요.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저에게 욕질과 매질을 하셨습니다. 태민이, 너 오늘 학교 다녀와서 할머니 방 청소했어, 안 했어? 네, 숙제하느라 아직 못했어요. 금방 치우도록 할게요. 이놈의 자식이 엄마 말을 우습게 알아? 안 되겠다. 종아리 걷어. 말 안 듣는 자식놈은 매타작을 해야 정신을 차린다고. 엄마 잘못했어요. 앞으로 시키는 거 잘할게요. 제가 종아리를 걷지 않고 거부하자 엄마는 제 뺨을 갈기며 너! 내가 새엄마라고 무시하는 거지? 그러지 않고서야 엄마가 시키는 일을 그렇게 무시할 수가 있어? 너 같은 놈을 아들로 거둬줬으면 고마워서 매일 절이라도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처녀인 내가 뭐가 아쉬워서 이 집구석에 들어와서 고생인지 원? 하고 몽둥이로 제 등과 엉덩이를 사정없이 때리셨습니다. 새엄마의 잘못된 행동인 걸 인지했지만 소심하고 마음 약한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동안 할머니가 말려주실 정신이 없으셨기 때문에 매질을 하면 그냥 받아들이고 말았죠. 이후 엄마는 사소한 것으로 저를 많이 때리셨습니다. 아침에 늦잠을 자도 따귀를 때리셨고 제 빨래를 스스로 하지 않아도 손찌검을 하셨죠. 시킨 일을 완벽히 해도 꼬투리를 잡고 스트레스를 풀듯 화를 내고 매를 드셔서 제 중학교 시절은 공포와 두려움이 전부였답니다. 새엄마는 그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그만 집에서 나가 새로운 삶을 살면 될 텐데
끝까지 가정을 지키셨어요. 정말 이상한 일이었죠. 그렇게 고등학교를 올라가자 새엄마의 학대는 줄어들긴 했지만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손찌검을 하시며 저를 지옥 속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결국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집에서 새엄마와 치매 든 할머니와 같이 보냈어요. 그 와중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수능 시험을 치르고 꽤 좋은 점수를 받아 서울에 있는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대학 등록금을 지원해줄 사람이 없어서 학교 등록을 포기하고 집을 벗어나 자취를 하며 알바를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저는 이왕이면 시급이 괜찮은 일을 찾게 되었는데 놀이공원에서 동물탈과 옷을 입고 아이들에게 손을 흔들고 사진을 찍어주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일은 재밌고도 힘들었습니다. 땀을 흘려 돈을 버니 뿌듯하기도 했고요. 저는 첫 월급을 타고 본가로 찾아가 할머니와 새엄마에게 용돈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손주가 벌써 커서 돈을 벌고 용돈을 다 주느냐며 감동하셨고, 새엄마는 돈을 10만 원밖에 안 주냐며 볼멘 소리를 하셨습니다. 여하튼 효도한답시고 집 청소도 하고 할머니와 민화투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 새엄마는 베란다에서 전화통화를 하고 계셨는데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커튼 뒤로 몸을 숨기고 통화 소리를 엿들었습니다. 자기야, 나 지금도 치매 걸린 노친네랑 지내고 있어. 노인네가 쥐고 있는 재산을 상속받으려면 죽을 때까지 데리고 살아야 할 것 같아. 죽은 남편하고 혼인신고를 했으니 노친네가 저 세상 가면 시골에 있는 땅 수십만 평이 내 손에 들어온다고. 이 정보를 아는 사람은 나 하나뿐이야. 찌질한 내 새아들은 할머니한테 큰 재산이 있는지도 몰라. 그래서 대학도 포기했다니까? 새아들만 잘 구워 삶으면 나는 수십억 부자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이 짓을 계속하고 있지. 나도 자기 보고 싶지. 그런데 새아들한테서 재산을 빼앗으려면 좀 더 기다려야 해. 너무 성급하게 보채지 좀 마. 오래 움츠린 개구리가 더 멀리 뛴다는 말 못 들어봤어? 내가 지금 그 상황이란 말이야. 오늘까지 7년을 버텼다고. 앞으로 한 1, 2년 지나면 노인네 상태가 더 악화될 것 같아. 금방 저승 갈 거라고 믿는다고. 그때가 되면 난 떼부자가 될 거니까 얌전히 기다리고 있어. 대신 다른 년 만나서 바람 피우면 국물도 없을 줄 알아. 이번 주말에 내려와. 자기랑 뜨거운 밤 좀 보내고 싶다. 맨날 노친네 똥내만 맡고 사니까 죽을 맛이야. 내려와서 나 좀 호강시켜주고 가라. 응? 그제야 새엄마의 저희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시한부일 때 아내의 역할을 하지 않았음에도 끝까지 집에 붙어있던 것과 아버지가 돌아가셨음에도 그대로 집에 머문 이유와 저를 구박하면서까지 이 집에서 버틴 정확한 이유를 알았답니다. 저는 그때서야 할머니에게 그렇게 큰 재산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죠. 새엄마는 할머니가 가진 재산을 어떻게 알았는지 처음부터 그것 때문에 아버지와 결혼한 것 같더라고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 할머니 방으로 몰래 들어갔고 잠시 후 새엄마와 같은 밥상 앞에 앉았는데 도저히 새엄마의 얼굴을 보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시선을 피하며 억지로 밥을 먹었고 할머니한테는 죄송하지만 불이 나게 집에서 도망치듯 나왔습니다. 저는 새엄마의 뜻대로 할머니의 재산을 빼돌리지 못할 방법을 강구했어요. 하지만 20살짜리가 생각할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세상 물정 하나 모르니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죠. 그래서 전 처음으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제가 겪었던 일과 알고 있는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는데 2시간 가까이가 되었고 변호사님은 차분하게 제 말에 귀를 기울여 주셨어요. 그러자 변호사님은 재산 상속에 대한 설명을 정확하게 해주셨는데 유산은 직계비속인 저에게 모두 상속된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다만 저를 해할 수도 있으니 각별히 조심하라고 일러주셨습니다. 일단 상담을 마치고 나와 다시 서울로 올라간 저는 자취방에 들렸다가 곧장 놀이공원에 출근했네요. 기분이 썩 좋지 않은 상황이라 일하는 내내 새엄마가 기분 나쁘게 자꾸 떠올라서 일하다가 자주 멍을 때렸답니다. 쉬는 시간이 되어 동료와 교대를 하고 한적한 곳에서 바람을 쏘이는데 7살 정도로 보이는 여자아이가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친구야, 무슨 일이야? 엄마 아빠를 잃어버렸니? 네. 엄마는 같지 않았고 아빠랑 둘이 왔는데 손을 놓치는 바람에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걱정하지 마. 삼촌이 아빠를 찾아줄게. 삼촌은 여기 놀이공원에서 일하는 삼촌이야.
저는 울고 있는 소녀의 손을 잡고 미아 센터로 데려갔답니다. 거기서 아이가 울지 않도록 인형놀이를 하며 웃음을 찾게 해주었고 소녀의 아빠가 나타나기를 기다렸어요. 이윽고 미아 센터의 문을 열고 아빠로 보이는 사람이 들어서자 소녀가 달려가 그분한테 안기더라고요. 아빠 어디 갔었어? 나 무서웠단 말이야. 그런데 저기 삼촌이 나를 구해줬어. 좋은 삼촌이야. 내가 소개해줄게. 희민아, 아빠가 미안해. 정신이 없어서 우리 딸 손을 놓치고 말았네. 그래도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어서 천만다행이다. 저기 삼촌이 우리 희민이를 구해줬다고? 그럼 고맙다고 인사를 해야겠네. 그렇게 말하면서 저에게 다가와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딸 찾아주셔서 고맙고 같이 놀아줘서 고마워요. 아닙니다. 저는 여기 놀이공원 직원이에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래도 감사해요. 덕분에 우리 딸한테 삼촌 한 분이 생겼네요. 아, 그런가요? 뭐 어쨌든 너무 다행이에요. 그럼 남은 시간 즐겁게 보내세요. 잠깐만요. 연락처 하나만 알려주세요.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나중에 제가 밥이라도 한 끼 사게 해주세요. 저는 괜찮다고 손사래를 쳤는데 끝까지 알려달라고 하셔서 핸드폰 번호를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소녀의 아빠가 저를 정식으로 집으로 초대했어요. 저는 부담스러워서 연신 거절을 했지만 집요할 만큼 연락을 자주 하셔서 못 이기는 척하고 초대해주신 집으로 향했답니다. 그렇게 도착한 곳은 서울의 부자들만 산다는 주택가였어요. 소녀와 아빠가 사는 집이 얼마나 으리으리하고 아름답던지 이런 집에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답니다. 이윽고 초인종을 울렸더니 소녀의 아빠께서 직접 나와서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와주셨네요. 정말 고마워요. 사실 제 딸아이가 삼촌이 너무 보고 싶다고 매일 노래를 불렀거든요. 우리 딸이 청년한테 제대로 반한 모양입니다. 아하, 정말요? 올해 들었던 말 중 가장 기분 좋은 말이네요. 꼬마 아가씨가 보고 싶어 한다니 기대되는걸요? 빨리 들어가서 보고 싶네요. 안 그래도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서 들어오시죠. 대문을 지나 왕성한 나무들을 구경하며 마당을 지나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윽고 꼬마 아가씨가 저에게 달려와 안겼어요. 삼촌, 보고 싶었어요. 그날 삼촌 아니었으면 난 이 집에 없었을 거예요. 에이, 삼촌이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아빠를 찾아주셨을 거야. 그래도 난 삼촌이랑 놀았던 게 좋았어요. 잠시 아빠를 잃어버려서 다행이라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삼촌도 저랑 놀아서 재밌었죠. 그럼 너무 재밌었지. 희민이처럼 예쁜 꼬마 아가씨랑 좋은 추억을 만들어서 너무 좋았어. 그렇게 희민이와 저는 오래 껴안고 있다가 거실로 들어가서 희민이 엄마를 처음 뵙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 눈앞에는 희민이 어머님이 아닌 14년 전 실종되었던 저희 엄마가 서 계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희민이랑 인연이 되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엄마? 제가 입이 떡 벌어지게 놀라며 엄마라고 말했더니 희민이 부모님이 화들짝 놀랐습니다. 네? 엄마라뇨? 저기 혹시 성함이 이진숙 씨 아니신가요? 아닌데요. 제 이름은 박은비라고 해요. 그런데 엄마라고 하신 것 같은데 혹시 엄마를 잃어버리셨나요? 이런. 제가 실수를 했네요. 죄송합니다. 오래전에 실종된 저희 엄마와 너무 많이 닮으셔서 제가 착각한 모양입니다. 놀라셨죠? 제 사과에 희민이 엄마는 괜찮다고 하며 그런 과거가 있어 참으로 안타깝다고 하셨답니다. 희민이 아빠 역시 제 어깨를 두드리며